안녕하세요. 베나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나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떨면서 하는 것 같아 할 건 다 하네.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방송 시간을 1시간으로 늘리고 그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만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국제적인 현안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0분은 아무래도 조금 짧은 듯해서 네. 한 주제를 하기에는 길고 네. 그렇다고 또 그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들을 분석하기에는 짧고 뭐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그 국제 정치 과제는 역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아주 뭐 바쁘게 무지하게 바쁩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그 미국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 내리는 것을 그 이규제큐티브 오더라고 그러는데 네.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사인을 많이 하고 사인한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각국 대통령 뭐 각국의 수상들하고도 그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뭐 지금 국내 사정 때문에 대통령하고 물론 이제 11월 달에 그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금은 뭐 한국 대통령 그 영어로는 액팅 프레지던트라고 나왔더라고요. 그 대행, 네, 권한 대행 총리하고 이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그 이 우리말로도 뭐 이렇게 번역이 잘 되지만은 트럼프가 한 그 직접 한 말인데 그 말이 상당히 그 강력한 얘기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자기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이언클레드 커미트먼트, 아이언클레드라는 게 뭐 아주 쇳덩어리처럼 강력한 커미트먼트, 개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거운동할 때 한국에 돈 조금 내고 뭐 핵 만들어도 되고 미군 떠나도 되고 한다는 얘기랑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그 연합방위 능력을 이제 대폭 강화시킬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핵을 안 만드는 건데 그거를 그 뭐 문자로 extended deter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장된 전쟁 억제 이거 미국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아주 그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했던 그런 우려를 뭐 거의 불식시키는 그런 의미의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 동맹 유지에 대한 의사를 피력한 겁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가 재미있는 거가 이 사람이 그 보면은 말을 막 세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고문하는 거 있죠. 그 이 뭐 테러리스트 잡으면은 고문해가지고 이게 워터보딩이라고 그럽니다. 물고문 건데 네. 물고문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방장관이 그거는 자기는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네. 그 기자들 앞에서 뭐 국방장관이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거는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내 생각을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국방장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네. 낼 수 있다는데 자기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다 하는 걸 보고서 그 미국 대통령들은 그 권한을 줄 때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테러리스트를 잡아서 어떻게 하고 그러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하는 거라기보다도 국방장관이 하는 건데 자기랑 견해가 다르면 국방장관이 하는 대로 하는 거다는. 예. 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국가안보에 관련된 그 뭐 내각이라든가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맹파들입니다. 동맹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미 동맹을 결코 뭐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트럼프도 뭐 아이언클레드 코미트먼트라는 네. 그런 말을 쇳덩어리처럼 단단한 확약을 했다라는 뭐 그런 그 전화가 있었습니다. 매티스 장관 별명이 매드독 미친 개인데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2월 2일 날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네.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그렇죠. 회담이 그렇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티스 장군을 매드독 매티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방금 설명했지만은 그 매드를 우리말로 했을 때 그 미쳤다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드 그러면은 그 어떤 일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매드라고 그래요. 뭐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있던 6.25 때 미국 전투기 중에 미그 매드 머린이라는 그 글자를 썼어요. 네. 미그기 그 비행기에다 쓴 거예요. 해병대 비행기인데 미그를 잡는데 정신이 없는 해병대 비행기 뭐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뭐 돌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매티스도 매드독이라는 게 돌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디에 푹 빠진, 푹 빠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 장관 중에서는 제일 먼저 아주 압도적으로 뭐 96대 2가 하여간 뭐 거의 반대가 없이 이제 장관에 이렇게 취임이 됐는데 네. 첫 번째 순방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순방이 아시아라고 그래가지고 2월 2일 날 이제 아시아에 도착하는데 저는 일본부터 먼저 올까 한국부터 먼저 올까가 조금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2월 2일 날 오고 일본을 이제 그 다음에 방문하는 거로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방문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이 결코 소홀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죠.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는 엄청나게 밀접하게 뭐 아베가 가서 만났고 아베랑 통화해가지고 아베가 2월 10일 날 가서 직접 백악관 가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일 동맹은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한미 동맹은 뭔가 좀 삐꺼덕거리는 것 같다는 그런 뭐 확신 약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일본을 가는 거로 돼 있는데 와가지고 물론 할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은 역시 그 사드 문제를 제일 그 많이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드를 뭐 지금 우리 국방장관도 그렇고 한국 정부는 이미 결정을 한 거고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하겠다 했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에는 그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한국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선거 대선 무드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뭐 야당 지도자들 야당 후보 중에서는 다음번 정부에서 이걸 갖다 놔야 된다. 그걸 결정해야 된다. 뭐 갖다 놓든 아니든 그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시간이 지연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를 인용을 해갖고 이렇게 이 평가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갖다 놓게 되면은 사드를 갖다 놓지 않으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 심각하게 위험스럽게 노출될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놨어요. 네. 뭐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놨는데 그것이 지금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갖다 놓겠다 하는 뭐 그런 요구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도 지금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갖다 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자꾸 중국이 뭐라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거는 군사적
이 뭐 정치적인가 경제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군사 안보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 안보에 도움이 되면 갖다 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한테 그렇게 심각한 위협을 주는 무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게 마치 중국의 국가 안보를 뭐 다 망가뜨리는 거로 치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그게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더 많다고 보죠.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강화된다. 이 얘기는 한국이 미국 쪽으로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 자유진영 블록으로 가겠다. 중국의 대전략은 한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겁니다. 네. 떼어내면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는데 훨씬 좋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는 사실이 뭐 사드로 이제 확실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좀 분노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견디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뭐 중국한테 위해를 가하는 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알겠죠. 네. 그 미사일의 성능이 있고 날아가서 그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리고 뭐 미사일 그 레이더로 본다 하더라도 뭐 보는 거는 만주 일부를 보는데 그것도 저쪽 경상북도에다가 배치하겠다는 거는 중국이 이렇게 분노하니까 그 보는 범위를 훨씬 밑으로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순수히 군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그 무기를 가지고 뭐 중국의 안보를 뭐 대폭 망가뜨렸다라고 분노한다는 거는 조금 좀 맞지가 않는 얘기죠.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침묵할 뿐만 아니라 중국은 대한민국을 이미 레이더로 다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서울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도 있습니다. 그 통화라는 그 만주 남만주죠. 네. 압록강 위에 있는 부대인데 거기에 있는 미사일들이 평균 사정거리가 600km짜리인데 그는 서울을 다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 자기네들은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있고 다 볼 수 있는 레이더도 있는데 우리가 중국을 공격하려는 목표도 아니고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 것인데 사드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화장품 수입 금지하고 관광객 안 보내고 그러는 거는 좀 대국 같지가 않아요. 언젠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재협상하겠다라는 얘기는 갖다 놓지 말자는 얘기다. 용어를 그렇죠. 바르게 써라. 했는데 네. 갖다 놓기를 결정했는데 재협상이면 갖다 놓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 용어 자체가 틀린 얘기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지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을 네. 하셨는데 얼마 전에 태영호 공사가 맞아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에 나온 뒤에 최초로 외신과 한 그렇죠. 인터뷰죠. 그렇죠. 국내 언론과는 뭐 몇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한국에 이제 정식으로 뭐 이제는 공개가 됐으니까 네. 이제 외부 활동을 뭐 일단 하시는데 외국 신문하고 첫 번째 외국 언론하고는 워싱턴 포스트하고 첫 번째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뭐 우리 대강 알고 있던 얘기지만 아주 그 확신할 수 있는 네. 그런 언급을 몇 마디를 했어요. 일단은 노예의 사슬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노예의 사슬로부터 자기 아들들을 풀어주고 싶었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19살, 26살짜리 그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태영호 공사는 북한에서는 정말 금숟가락 중에 금숟가락이다.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남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근데 그거가 인간의 행복이냐? 이 자유롭게 정말 이 배가 좀 고프더라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낫지. 네. 이 사람들은 뭐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때가 보면은 김일성의 바로 뭐 김일성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태영호 공사 아버지도 그렇고 부인의 아버지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주 최고의 그 정치 핵심 중에 핵심 계층이죠. 그렇죠. 최고의 계층이니까 가서 이제 그 아버지는 김일성한테 충성을 바쳤고 태영호 공사는 김정일한테 충성을 바쳤고 아들들은 김정은한테 충성 바치면은 뭐 거기서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사람들일 텐데 그게 다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왜 나를 이런 노예 사슬에서 풀어주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할 거 그게 두렵고 그래서 자기가 그 한국으로는 사슬에서 풀어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참 얘기하면서도 정말일까라고 그 의문하는 거가
북한은 외부의 세계에 이 외부의 정보에 노출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릴 거다 하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정보에 외부 정보에 노출돼도 북한은 자기 이 생명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김정은한테 바치는 충성이 그냥 뭐 겉으로 보는 충성이 아니라 진짜 충성일 수 있다 하는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주 영어도 무지하게 이분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태영호 공사의 영어는 임페커블. 그러니까 비교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뭐 흠이 없다는 얘기죠. 네. 거의. 뭐 완벽한 영어. 저도 그 텔레비로 영국 사람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걸 한번 영어로 들은 적이 있는데 영국 사람이 말을 못하게 그 아주 논리 정연하게 영어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preventing outside information. 그러니까 North Korea regime can only stay in place by preventing outside information. 외부의 정보를 막음으로써 네. 그걸 막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뭐 그날로 허물어지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북한 사람들이 그런 외부의 정보를 알게 되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외부의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라이즈업 하라. 소요 사태를 일으키거나 데모를 해라. 그러니까 네. 데모들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그 신문 그 영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I would like to make it possible for people to rise up.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가 지금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데 거기에 분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이 그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 대사를 했는데 덴마크, 스웨덴이면은 그 북유럽의 네. 그 유럽 사회주의의 뭐라 그럴까요? 본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정권을 그렇죠. 잡고 그렇죠. 사회적인 실험을 그렇죠. 한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보고서 북한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차린 것이죠. 사실 유럽에서는 덴마크, 스웨덴은 그래도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가 있는 나라인데 네. 이거를 보고 이제 바로 1990년대 이제 초반이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뭐 이런 거를 몇백만 명씩 굶어 죽고 그럴 때 이제 자기는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서 그래서 이 북한을 탈출할 결심을 한 20년 전에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참 고 20년 기간은 무지하게 피곤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충성이 떠났는데 그 충성이 떠난 정부를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가 그렇죠. 참 가식이죠.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계속 충성스럽게 보여야 하니까. 그렇죠. 그 영국 사람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데 영국 사람이 그 북한 같은 게 무슨 그 가난하고 말이지 그 사회주의고 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그때 태영호 공사가 영국 사람들 앞에 여기는 거지가 그 길거리에 막 누워 있고 그랬지만 홈리스 노숙자들 많은데 네. 적어도 북한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단칼에 맞고 저항하는 근데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외국 TV로 네. 야, 이 사람이 그게 전부 아닌 것을 그렇게 얘기했던 거구나 하는 20년 전부터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베나 TV도 굉장히 열심히 봤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제 꿈 중에 하나는 이춘근 박사님과 태영호 공사 두 분의 대담 프로그램을 베나 TV에서 한번 마련하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태영호 공사가 그 탈출했다는 것이 북한한테는 엄청나게 큰 아픔일 겁니다. 네. 김정은 정권한테는 그리고 하여간 이 태영호 공사가 북한이 비교라는 개념이 없는 사회다. 그 누구랑 비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교의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사회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핵무장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는 뭐 결국은 북한을 그러니까 자멸의 구석으로 미는 일이라 그러니까 pushes North Korea into a corner of self-destruction 그러니까 스스로 파멸하는 그 구석으로 몰아가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멸의 길 우리나라 그 옛날에 어떤 그 기독교 신문에서 북한이 1차 핵실험 한 날 벌써 2006년인가 그랬죠. 네. 그때 북한 자멸의 길로라고 글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자멸의 길로
그 이제 핵을 만든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북한을 보면서 저거가 그 참 이 선을 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핵폭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뭐 미국하고 딜을 한다 그 딜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핵폭탄은 먹고 살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생존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핵폭탄이 대한민국만 때리는 거라면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거라면 미국이 가만 안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딜레마죠 스스로. 그러니까 미국을 건드릴 수 있는 실력을 완전히 갖추면은 미국 보고 야 너 오지 말고 한국하고 싸울 수 있는데 미국은 그때까지 이걸 허락하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이미 김정은이가 금년 1월 달에 그 영어를 아주 잘 사용한 거예요. 북한은 핵무기 시스템 완성에 가까이 갔다. 네. 클로즈라는 말을 썼죠. 핵무기 완성에 근접하였다. 다 했다는 말 안 썼습니다. 근접하였다. ICBM 완성에. 근데 미국 그 대통령은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won't happen이라고 썼죠. 네. It won't happen. 이 네. 용어 자체가 네. 북한도 무지하게 조심해서 쓴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무지하게 세게 쓴 말이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요새 얘기하는 거가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까지 올 가능성이 있으면 미국이 때릴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김정은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한국만 쏘는 거 가지고선 별 볼 일이 없어요. 미국의 익스텐디드 디터런스가 있으니까 한국이 맞으면은 북한이 즉각 미국 핵폭탄을 맞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미국의 행동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거는 선을 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힘들 겁니다. 이 전략가들도. 그래서 태평공사가 자멸의 길로 가는 거다 하는 그 말이 맞죠. 거의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의 그 군국주의 정부와 비슷한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하면 그렇죠. 진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었는데 알면서도 이제 멈출 수가 없었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멸의 길이라는 게 스스로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지금 북한이 동해바다 거기 무슨 그 원산 쪽에 그 갈마공항이라는 공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제공항이랍니다. 뭐 중국 비행기 오면 국제공항이 되겠죠. 네. 러시아 거와도 국제공항이 되고 거기에 이제 지금 핵 발사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미사일 실험물 시설을 만들어 놓고 뭐 ICBM을 쏠 것처럼 이렇게 그 위협을 하고 있는데 ICBM은 아마도 못 쏠 거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를 지금 테스트할 수는 없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 막 하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쏘는 순간에 미국이 요격할 수도 있죠. 네, 물리적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그렇죠.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능력상으로 이제 케이퍼빌리티 상으로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인텐션이 있어야 되는데 의도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 자체는 인명 피해를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걸 쏴서 공중에서 폭발시켜 버리면은 인명 피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나는 것보다 훨씬 하기 쉬운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작전, 예를 들어 그 서지컬 어택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거 순서대로 보면은 네. 이제 북한이 쏜 거를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게 제일 첫 단계. 첫 단계고 그거보다 이제 더 센 거는 쏠라고 그럴 때 폭격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는 이미 미국 태평양 함대사령관이 몇 년 전에도 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 같으면 핵실험장을 먼저 공격하겠다는 네, 발사 장소를 그렇죠. 외과 수술하듯이 도려내듯 그렇죠. 폭격을 하겠다. 뭐 핵실험 시설을 폭격했다는 건 무슨 몇 년 전에 나왔죠. 그 태평양 사령관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작전이 이른바 그 디캐피테이션, 비헤딩, 뭐 용어 공식 용어가 뭔가요? 참수 작전. 참수 작전이죠. 네. 그것도 지금 미국이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도 알고 있을까요?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미국 그 폭격기들이 미국 저 전투기들이 북한 상공을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건 이미 알려진 비밀이고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이제 그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이번에 태용호 공사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점은 이 정도 고위급인데도 자기 아들이 노예의 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 빼고는 다 무하니까. 네. 그게 이제 전체주의, 개인주의 이 절제 독재인데
그 북한의 독재를 토탈리타리안이며 토탈리타리안 전체주의 이게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박정희 독재를 오소리타리안이라고 그러는데 네. 오소리타리안하고 토탈리타리안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은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에서는 기권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거는 나가서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언젠가 뭐 100% 투표에 100% 찬성 이런 그렇죠. 것을 그렇죠. 선전한 적이 있죠. 오소리타리안일 경우에는 기권을 할 수 있고 기권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 내 오늘 투표 안 해 하고서 투표장에 나가면 분위기가 좀 으시시해요. 뭐 다 찬성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안 나가는 것까지 끌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토탈리타리안은 나가서 찬성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1인자가 아니면 2인자고 3인자고 헛거예요. 그러니까 2인자 3인자도 노예지. 오히려 더 차라리 밑에 있는 뭐 그러니까 동사무소 반장한테 눌리는 사람보다 김정은 바로 밑에서 눌리는 사람이 더 노예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스트레스를 그렇죠. 많이 받고 어떤 강압성, 그렇죠. 이 강압적 폭력에 그렇죠. 많이 노출이 그렇죠.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노예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싶었다. 이 말이 참 그 부모로서 참 절절한 얘기죠. 아이들을 노예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탈북을 했고 또 이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북한을 통일하는 데까지 자기 그 신명을 바치겠다라고 네.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참 그 뭐 이렇게 겹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아주 그 뭐 우리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렇지만은 북한은 참 그 체제가 붕괴되느냐 마느냐의 그 상황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베나TV가 현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성사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태용호 공사와의 인터뷰가 성사가 된다면 좋죠. 네,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도 두 분이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지 굉장히 그 궁금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난 북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마음이 뭔지를 좀 알고 싶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우리들이 북한 공부를 하면서 김일성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저게 가짜일까 진짜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의심스러웠죠. 네. 근데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그게 많은데 이분은 뭐 직접 자기가 그 최고위직에서 그리고 최고의 금수저로서 네. 뭐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인간의 그 마음 뭐 물론 이제 마음 가지고 국정치를 다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김정은이 마음속은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근접한 데서 볼 수 있었던 한번 뭐 그런 거 묻고 싶습니다. 혹시 두 분이 이건 뭐 이제 인터뷰가 물론 성사된 뒤에 뭐 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만은 그 김가 왕조의 조기 붕괴 방안 이런 데 대해서도 얘기를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하시겠죠. 그 서양에서 이제 유럽에서 오래 계신 뭐 그 있는데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이어놓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단절을 그 열어놓으면은 우리가 그 지금 북한이 개혁 개방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4군데를 열었습니다. 4군데. 뭐 낮은 선봉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거 네. 열었다가 다 닫았는데 그거 이제 한반도 지도를 딱 그린 다음에 대한민국을 딱 빼고서 그 북한만 보면은 이 4 귀퉁이를 연 겁니다. 이렇게 끝에. 네, 오른쪽 이제 서북 쪽 끝, 동북 쪽 끝은 낮은 선봉. 낮은 선봉이 이쪽 끝이고 네. 서북 쪽은 이제 신의주 경제특구, 안동 거기. 황금평 네 이쪽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개성. 네. 그리고 요 밑에는 금강산. 네. 그러니까 북한 지도를 여기 북한이라고 그러면은 요 4 귀퉁이를 열은 거예요.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네, 혁명에서도 연관해요. 평양에 자본주의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 모기장을 그 모기장이 아니지. 이 낮은 선봉이 올 때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북한이 철조망을 사다가 네. 담을 싼 겁니다. 담도 무지하게 높게 싸가지고 뭐 논물 정도.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계약 개방을 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이 다 알아요, 자기들이. 북한이라는 국민이 살려면은 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열면은 한국 돈 들어가고 외국 돈 들어가면 다 먹고 사는 거지. 근데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죠. 무너지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김정은 정권이 살라고 보니까
이걸 막아야 되고 국가가 죽게 나라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핵무기라는 왜곡된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 딜레마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안 되고 이제 결국은 자멸의 길로 가는 거. 뭐 여기서 제일 오래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베나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태용호, 이춘근 두 분의 대담 정말 반드시 꼭 성사시키고 평양 싶습니다. 사람인가요? 평양 태생으로 알려져 있죠. 네. 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네. 평양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향후회 비슷한 느낌도. 네. 미국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이제 미군을 전 세계로부터 좀 걷어들이겠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철수를 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최근의 동향을 보면 네. 증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거는 거꾸로 얘기한 거죠. 미국군을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군사력으로 만들겠다. 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뭐 자기 부담 안 하는 나라 그거 동맹도 아니야. 뭐 심지어는 나토 보고 그건 옵솔리트. 저건 네. 있으나 마나야. 그리고 한국 일본 보고는 돈 다 안 내면은 우리 철수할 거야. 네, 주둔비 더 내. 주둔비 네. 더 내. 우리 철수해 버릴 거야. 우리 철수한다면 핵 만들어도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 군사력이 느는 거는 원래 약속대로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해군 공군이 느는 게 아니라 육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이 한 46만 5천쯤 되는데 그걸 54만 명으로 이제 늘리는 거로 돼 있어요. 54만 명으로 늘리면 미국으로 본토로 철군할 수가 없죠. 그렇죠. 미국은 어차피 그 전 세계를 지키는 네. 군대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는데 거기서 아주 그 눈에 띄는 얘기가 폴란드 얘기 우리 이미 잠깐 했습니다만은 폴란드하고 지금 이거는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존 볼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네오콘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요번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외무장관, 국무장관 후보로 올랐던 사람인데 될 뻔했죠. 그렇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만에 미군 주둔하는 것은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을 대놓고 아예 그렇죠. 정면에서 중국이 견제하겠다는 대만 얘기네요.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 그러고 전쟁이라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미국에 상당히 이 국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 뭐 존볼 유엔 대사 출신이죠. 이 사람이 대만에 미군을 갖다 놓는 것은 상당히 네. 굿 아이디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폴란드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 베나TV 한 시청자가 네, 미군이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최초로 폴란드로 그렇죠. 들어갔는데 네. 이춘근 박사님은 주둔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훈련에 더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그 미군이 지금 3,500명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들어가가지고 폴란드 서쪽에 있는 그 기지에 갔는데 일단 훈련하러 간 겁니다. 훈련하러 갔는데 그 훈련 예상 시간을 9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인 훈련은 아니네요. 그렇죠. 9개월이니까 네. 9개월이라면은 뭐 그냥 거의 주둔에 가까운. 그렇죠. 주둔이죠. 네. 주둔. 그리고 주둔이라는 거가 더 분명한 게 뭐냐면은 9개월 있다가 지금 있는 부대가 나오는 즉시 다른 부대가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9개월 플러스 알파로 연장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미군 지금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유로피안 코맨드, 네. 유럽 주둔군 부사령관 그 중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곧 이 소련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그 개입은 이게 뭐 그냥 어느 날 곧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주둔을 한 지는 벌써 한 열흘 넘었죠. 네. 열흘 넘었는데 그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그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이 그러니까 폴란드군 탱크, 네. 뭐 미군 야파해갖고 정말 그 라이브 파이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했는데 실제 사격도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폴란드 대통령이 와서 그걸 보면서 한 말이 참 감동이랄까 뭐라고 이 땅이 냉전 시대 때는 소련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땅이다. 근데 지금 미군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참 자기는 그 미국하고의 이 연결 이것이 참 끈끈함을 느끼고 미군이 와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손을 양팔을 벌려서 환영하는 바입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과거에 소련군이 주둔했던 냉전 시대 때 주둔했던 자리입니다. 네, 그 캠프, 그 부대 자리 마을이 그 마을입니다. 네. 거기에 미국이 들어가서 3,500명 일개 여단이 들어가 있고 훈련 같이 하고 9개월 동안 지금 있는 여단은 9개월에 있을 거고 그 여단이 나오자마자 3,500명이 또 들어가는 거로.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우리 독자께서 이거 시청자께서 훈련하러 들어간 거지 주둔은 아니다 그랬는데 네. 저는 주둔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맞다라고 오히려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9개월이니까 훈련을 9개월 하면 주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 또 이제 다른 부대가 그 부대가 나오면 다른 여단 3,500명이 즉 이게 교체하는 거죠. 병력 교체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각별하게 이제 친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춘근 박사님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트럼프의 그렇죠. 시그널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비판적인데 러시아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푸틴 네. 뭐 완전히 그 공격적인 사람하고 누가 이 트럼프를 칭찬하느냐면은 헨리 키신저 박사. 네. 키신저 박사는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가 자기가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70년대 그때는 이제 소련이 주적이죠. 네. 소련과 미국이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띄어냈거든요. 그 중국을 띄어내고 미중 수교, 미중 수교를 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소련을 완전히 고립시켜가지고 냉전에서 승리를 한 거죠. 네. 붕괴시킨 거니까. 주은래와 키신저 간의 비밀 회담 지금 유명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그거는 국제정치 현실주의에 봤을 때 하나도 좀 어긋난 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는 지금 러시아를 또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 양면 전략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지금 폴란드에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루마니아로도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소련 그 앞을 그러니까 나토는 나토대로 보호할 건 다 보호해주고 그러면서도 이제 러시아하고 그 다른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제 진짜 적대 관계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토를 지켜주면서 또 러시아는 전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GDP가 한국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냉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냉전을 벌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지금 러시아는 미국이 도와줘야지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거 이제 서로 그 힘을 대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70년대에 소련 군사력을 생각하면 안 된다. 70년대 미국과 거의 비슷하거나 한때는 그렇죠. 미국의 군사력을 넘어섰던. 군사력은 네. 미국보다 더 세다고 그랬고 경제력도 미국의 절반 정도까지 이제 육박한 거로 학자들이 분석을 했죠. 근데 지금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된 다음에 GDP가 작년에 2016년 거 보면은 한국 다음입니다. 한국은 11등이고 러시아 12등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도 약한 경제력 가지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유럽을 위협한다. 독일 프랑스는 경제력이 러시아의 몇 배인데 이거 좀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총생산도 한국보다 아래니까 그렇죠. 국민들 한국보다 아래입니다. 네,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 수준 러시아 인구가 한국보다 많으니까 훨씬 더 아래다라는 게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뭐 네.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하고 러시아가 무슨 뭐 패권 경쟁을 뭐 그건 아니죠. 넌센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냉전 못하죠 둘이서. 상대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자, 존 볼튼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제 공식 직함을 전 미국 유엔 대사지. 네, 전 미국 유엔 대사죠. 최근에 한 발언 아까 말씀하신 미군의 대만 주둔은 좋은 일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1월 17일 날 했으니까 뭐 한 보름 돼가는 말이네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을 뭐 이렇게 놀라게 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가 대만에다가 미군 주둔하는 아이디어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첫째 오키나와에서 지금 미군이 좀 그 오키나와 주민들이 막 그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네. 오키나와 주둔에 부담을 덜어준다.
그래서 그 핑계를 그걸로 된 겁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그 미군이 그 반대를 받고 있는데 그거 부담을 줄어드는 일. 네.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의 80%가 오키나와에 몰려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고요. 64년인가까지는 미국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돌려줬죠. 일본에 돌려주기 전. 그럼요. 네. 그럼요. 그게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한참 뒤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느냐 하는데 말은 됩니다. 미국이 지금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안이 있는데 네. 대만을 미국이 지켜줄 의무가 있다라고 지 스스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줄 의무가 있으니까 뭐 군대가 가는 게 제일 확실하게 그 영어로 타이완 릴레이션스 액트라고 이게 미국이 스스로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나라가 아닌 거를 격화시키면서 대만이 원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장개석 총통 그렇죠. 때는 네. 상임이사국이던 나라를 아예 그냥 회원국에서 빼버리면서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넣어주는데 그 대신에 이거는 내가 지킨다. 라고 그러니까 참 미묘한 것이죠. 중국은 그거는 중국의 일부다라고 하고 그게 79년부터 아직까지 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 40년 돼가는 얘기인데 지금 다시 미군이 들어가겠다는 것은 중국의 심기를 대단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존재도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렇죠. 대만 주둔 미군이라는 거는 뭐 북한 같은 완충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코앞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불리한데 이렇게 바다에 그 중국 지도에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상하이가 그 중간에 배꼽쯤 되는 위치인데 바로 대만이 고기를 겨냥하는 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서해 바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이 있고. 그래서 북한이라는 게 유일하게 그래도 자기를 막아주고 있는 방파제 비슷한 것이죠. 근데 대만까지 참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한테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뭐 우리 지도 딱 펴놓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거기에 미군을 다시 파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 물론 이것은 아직 뭐 공식 논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볼튼이라는 영향력 있는 뭐 저 사람 학자도 되고 또 외교관도 되는데 그런 사람이 공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막바로 일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공식 발언, 그다음에는 현직에 있는 사람의 발언. 그렇죠. 이건 상황.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제 점증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한테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얘기한 것이죠. 대만과 중국 사이에 그 대만령으로 제일 중국 쪽으로 붙어 있는 게 금문도. 그건 아예 붙어 있죠. 그 중국 본토하고 바로 네. 거기서 지금도 중국이 하도 포를 쏴가지고 대만 군사시설은 전부 다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몇백 발 맞아도 껐떡없게. 지하로. 그렇죠. 네. 금문도 마저도 해가지고 아주 뭐 옛날부터 뭐 서로 쏴대고 그런 데죠. 얼마나 가깝죠? 정말 가깝지 않습니까? 보이죠. 네. 보이는 정도로. 그러니까 지도 보면은 우리 아시아 지도 보면은 뭐 중국이 큰 나라지만 뭐 붙어 있는 겁니다. 네. 중국이 아예. 자, 그럼 이제 중국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시끄럽게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야, 이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얘기인데. 못 참을 일이죠. 네. 만약 되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여기까지 나가는 거가 뭐 직접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협상하는 거죠. 협상에 우리는 이렇게 유리한 고지들이 많이 있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이제 중국하고 뭐 무슨 군사력 가지고 뭐 대항을 하기보다도 경제력이라든가 또는 다른 네고시에이션 바게이닝 이걸 네. 지금 하는데 이런 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밀히가 아니라 이제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네요. 난 하여간 이 대만에 미군 주둔하는 것은 굿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거는 전임 대통령들은 하지 않았고 아예 그러니까 네. 전화를 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자 시절에
그 차이잉원 네. 대만 총통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죠. 그 여성 총통입니다만. 네. 79년 이래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79년에 미군이 대만에서 철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만하고 동맹국 지위를 이제 없앴죠. 근데 대만 관계법에 의하면 갈 수 있다라고 해놓고 존 볼튼 이 사람은 아주 그 중국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오키나와 주둔 그 주일 미군을 그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쓱 옆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서 뭐 올림픽에서도 그 청천백일기 타이완 국기를 쓰지 못하게 한다든가 뭐 국가 연주 이런 거는 이제 그렇죠. 절대 불허한다. 그렇죠.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그 여기 보면은 명동에 네. 대만 학교가 저쪽 어디 저 서대문구 어디 있으면 연세대학교 네. 뒤쪽 어디에 거기에도 그 대만 깃발 못 달게 하고 중국이 매일 그걸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청천백일기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네. 그래서 올림픽 할 때는 청천백일기를 들고 들어가지 않죠 대만 선수들이. 대만 선수들은 이제 IOC 회원 깃발. 뭐좀 네. 이상하게 생긴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니스 타이페이의 그 IOC 회원 깃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한체육회 깃발 같은 거를 그런 거 들고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청천백일기를 연상시키는 상징도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그 미국 타이완의 총통 한 사람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서 미국에 잠깐 스톱오버 그것도 를 하는 것도 못하게 할 정도로 아주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그렇죠. 보였습니다. 그 대만 총통 중에 그 미국의 코넬 대학인가를 졸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대학에서 뭐 졸업식 때 와서 네.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미국이 어떻게 하라고 리덩휘였나요? 리덩이 맞다. 네. 리덩휘 이등휘라고 쓰죠 한자는. 네. 그 사람을 그 코넬 대학이 뉴욕주에 있습니다. 네. 뉴욕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주 가면 안 네.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허락하고 그러니까 졸업생 축사 같은 걸 부탁했는데 그것도 중국이 그렇죠. 그것도 다 막는 네. 거죠. 대만, 절대 안 된다고 그렇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 무슨 중국 사람이 우리는 뭐 그 정도도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러겠지만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죠. 네. 현직 전화를, 그렇죠. 현직 타이완 총통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누구랑은 얘기 못하냐. 네. 그거 바로 볼턴이 한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이익이 되는 한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헛갑이라는 그 목사 겸 아칸소 주지사 대통령 나왔던 사람은 지금 중국이라는 큰 땅 중에서 미국과 같은 이 경제 제도를 갖고 있고 정치 제도를 갖고 있고 인간이 제일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은 대만뿐이다. 우리는 적이라고 못하고 친구를 친구라 못하는 그런 틀린 일을 해왔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얘기까지 아예 해버렸죠. 그런 상황 그런 맥락에서 존 볼턴이 한 발자국 더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이제 거의 뭐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예측을 하신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 말과 행동 사이에 걸리는 시간이 참 짧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언행일치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그제큐티브 오더라고 해서 대통령 행정명령이죠. 대통령이 사인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 일주일 사이에 뭐 쉬지 않고 매일 사인하는 거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그 멕시코하고 담 쌓는 거 그것도 지금 하는 쪽으로 나가고.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을 안 가겠다라고 이제 강력 그렇죠. 반발도 하고 반발했기 때문에 네. 멕시코에서 인기가 올라갔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진짜 직접 담을 쌓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미국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멕시코 사람 미국 통과할 때마다 돈 내면 그 돈으로 담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공식으로 오는 사람들, 네. 합법적으로 오는 사람들 뭐 그런 하여간 멕시코에서 그랬고 그리고 요 며칠 전이죠. 우리나라 지금 구정 때입니다. 구정 때 사인한 거는 뭐냐면은 그 중동 7개 나라 네. 사람들 일단 90일 동안 미국 못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그 못 오게 하는 그 거기에 사인했고. 그래서 이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인권 침해다라고 그러고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지금 미군하고 같이 싸워주는 나라가 이라크인데 네. 이라크에서 미국을 도와줬다가 정말 그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안 받아줄 거냐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네. 근데 하여간 7개 나라 중에서 90일 동안은 일단 안 받아준다 하고 그리고 레퓨지 그 나라 중에서 이제 난민이 돼서 미국 오는 건 네. 120일 동안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끄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그 프리즈를 시킨 겁니다. 네. 당분간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경우는 그 당분간이 아니라 일단은 아직 그 끝이 없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무기한으로 입국 금지. 뭐 7개 나라인데 거기 보면은 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나라는 안 들어가 있고 이란 뭐 네. 시리아, 리비아, 뭐 예멘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좀 그 세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모두 다를 정말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이라고 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서 다 이렇게 왜 왔는지 다 신문도 해보고 그러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 그 우리 사회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이런 그 7개국 거기서 온 사람들을 난민이거나 그 뭐 테러리스트 구분을 잘 하지 못했다는 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 조치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런 사인들 막 해대는 거 보면은 역시 그 좀 급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은 들어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 쌓는 문제가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상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그러면 폐기하겠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당장 그 미국 수출하는데 상당한 그렇죠. 그 지장을 받는 거죠. 국경 통과세를 무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죠. 우리 공장이 많아요. 제가 그 미국 가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텔레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메드 인 멕시코로 된 걸 들고 있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거 멕시코에서 많이 만들죠. 그거가 이제 멕시코에서 국경 통과하려면 힘들어지는데 저는 거기서 나는 뭐 경제학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냥 그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멕시코에서 만들어 갖고 미국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불이었는데 1,200불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1,200불 정도로 우리 걸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멕시코가 인건비가 싸서 갔는데 어차피 미국에 뭐 인건비 싼 그게 다 상쇄가 돼 버리니까 그럼 뭐 우리 거 여기서 좀 잘 만들어 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좋지 메이드 인 멕시코보다. 국제사회의 인지도나 평판은 그렇죠. 일본 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훨씬 좋습니다. 일본 물건들은 아예 그 이렇게 물건 만들어 놓고 여기다 빨간 띠로 금종에다 딱 해갖고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크게 써놓습니다. 최근에는 뭐 소니라든가 기타 그 일본의 뭐 파나소닉이라든가 일본의 전자회사들이 OEM 외국에서 이제 생산 위탁을 했다가 다시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일본제라는 게 눈에 이렇게 보이게 써 있어요. 크게 딱지를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 사람들이 일본제 그러면은 이건 신뢰할 수 퀄리티. 있다. 이건 뭐 고장 안 나고 오래 쓰고 그러니까 그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거 사세요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메이드 인 코리아도 뭐 메이드 인 멕시코나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아무래도 명성에도 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멕시코의 장벽을 국경 장벽을 쌓는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지 말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건데 진짜 국경을 쌓을지는 뭐 모르죠. 일단 미국으로 그리고 국경이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뭐 그러니까 철조망으로 다 돼 있고. 그러니까 미국 그 3,200km라고 그러죠. 2,000마일. 그게 다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텍사스에도 있고 아리조나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 철조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밑으로 파고 오고 막 그러죠. 땅굴 파고 오고. 트럼프의 논리는 미국으로 들어온 전체 그 불법 이민자의 한 80% 이상이 멕시코 사람이다. 라는 게 하나 있고
또 아까 제가 이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멕시코 아니냐, 미국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직업을 다 멕시코가 뺏어가고 트럼프식의 언법이라면은. 근데 여기 딜레마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갔다라고 얘기했죠. 중국으로 막 공장 갈 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싸게 샀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상당 부분이. 그렇죠. 여기서 어디를 택해야 되느냐라는 딜레마가 나옵니다. 우리 뭐 봉제 공장이 다 중국으로 이사 가가지고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 직업을 잃었는데 그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우리 국민 봉제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 우리 국민 99%는 거기서 일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좀 싸게 산다. 네. 싸게 사고. 그럼 이걸 그 양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양면이 있는 것인데 이거 자유주의 경제학에 의하면은 싼 데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싼 데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우리 그 뭐 트럼프 당선 예측하면서 얘기했지만은 그 화난 사람 일부를 우리가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100명이 있는데 10명은 화가 나고 90명은 화가 안 나요. 기분이 좋아. 그럼 그 10명이 훨씬 시끄럽게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는 자유무역 지지자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가 규칙을 지킬 때 성립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네, 한쪽이 반칙할 때는 자유무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오픈마켓 네. 지지자인데 페어하게 게임을 하지 않지 않느냐 다른 네. 나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한 그 공개 방송 때 오셨던 방청객께서 주셨던 선물, 주문하셨던 그래. 선물인데요. 네. 이춘근 박사님의 그 네, 초상화, 펜으로 그린 초상화, 네, 이춘근의 와, 국제 정치,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 것도 이렇게 제 안경 쓴 그림도 하나 이렇게 그려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어디 뭐 특기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네. 그리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만발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연천리 내 상회. 인연이 천리 밖에 있어도 천리 밖에서 찾아와 서로 만난다. 네. 네, 저는 이제 일신 우 일신 날마다 새롭기를. 날마다 새롭게. 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런 성원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태용호 공사와 이춘근 박사님의 합동 인터뷰, 네, 반드시 성사를 시키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저희가 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